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세 분의 멘토님, 생명공학, IT 정보보안, 그리고 항공우주에 해당하는 분야의 멘토님들을 만나뵀는데요. 이제 그 Q&A 시간을 통해서 각 멘토님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멘토님들께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으로 이송인 멘토님, 광민 멘토님, 지한별 멘토님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인 멘토님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우주학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기존에도 법과 정책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이 두 가지 분야를 이제 접목시킨 우주정책과 우주법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에서도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저의 진로 선택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생물학 공부를 하면서 그 꽈배기처럼 빙빙 꼬여있는 DNA의 그림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은 작은 DNA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움직이게도 만들고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비로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유전병이나 암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감염이 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발견하고 진단을 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약이 없더라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또 사람을 좀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과 경험들이 지금 분자진단 전문가로 조금 더 발돋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22살 때 화이트해커를 처음 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되게 어린 나이에 화이트해커를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런 직업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그냥 막연하게 대학생 때까지는 보안 쪽 공부를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해커분들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어떻게 해커로서 돈을 벌지? 라는 궁금증도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되게 멋있더라고요.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이런 것과 그리고 해커로서의 약간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깊게 가지고 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얘기도 잠깐 덧붙여 보면요. 저의 경우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진로는 생각해보면 아까 강연 때도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보면서 기후 위기, 즉 과학에 대해서 누군가는 알리는 사람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 나이 때 제가 부모님께 저는 과학도 진짜 좋아하는데 과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의 진로를 꿈꿔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도 있는데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과학을 뭔가 산업체에 실제로 쓰였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해서 네, 이런 진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멘토님들께서 현재 일을 지금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또 이송희 멘토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관련한 우주법과 우주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연구한 제도를 직접 개선을 하고, 이 법안을 반영을 하는 일을 실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제 업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한 단계 밟아가는 순간마다 그런 매력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을 때 시젠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제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결과를 논의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하루에 적게는 수십 개지만 많게는 수백 개까지의 결과 문의들을 보면서 뭐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빨리 코로나를 진단할 수 있었고 환자를 빠르게 진단해서 격리하고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라는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일이 단순히 누군가를 교육을 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느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이트테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약점을 찾는 일을 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찾고 그걸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쳐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화이트테커가 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교육,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현업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저와 또 만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이 보안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분야에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는 과정이 모두 다 저에게는 보람적인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덧붙이면, 저는 사실 최근에 또 굉장히 멘토링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진행했던 멘토링 중에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대전광역시 영재교육원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중에서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 영재교육원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3시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00명 가량의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고 들은 후에 뭐 이런저런 코멘트와 질문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해줬는데 그 순간이 진짜 이 학생들의 꿈을 내가 뭔가 이루어주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2024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시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에서 토크쇼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천 양식을 적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바로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 외에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혹시 미리 배워두면 좋은 지식이나 기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지금 약 3년 전에 이제 멘티로서 위젯에서 하는 취업 탄생 멘토링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우주 항공 분야의 전문가이신 멘토님들과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진 멘티들과 함께 이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저의 진로를 좀 확정을 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었어서 진로 선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대나 과학관에서 다양한 천문 관측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참여하는 것도 진로 선택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특정 분야를 지정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꼭 진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이 모든 활동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량과 다방면의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미리 공부하지 않고 미리 학습하지 않아서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바로 컴퓨터인데요. 제가 대학원 석사 때도 그랬고 지금 회사에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이 엄청 많으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엑셀 같은 프로그램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통계 프로그램들을 미리 좀 익혀두면 앞으로 어떤 분야를 가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언어인데요. 사실 요즘에 문해력이 모든 학문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는 기본이고 특히 언어 교환 활동들이라든지 뭐 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교류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뭐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좀 순차적으로 같이 학습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확장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컴퓨터 IT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게임이라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원리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은 훨씬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생 때 책을 되게 많이 읽다가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책을 안 읽던 시절이 있었고, 또 다시 대학생 때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는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책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릴 적부터 했으면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자립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뭐라도 내가 혼자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순간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학교 시절 청강으로 들었던 예쁜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피 수업을 통해서 그런 미적 감각, 휴대폰 안에도 되게 예쁜 UI를 구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때 배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어떤 의도를 하지 않고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책을 통하든 직접 경험한 것이든 어쨌든 제가 경험한 다양한 것들이 제 인생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대학교 때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계속 노래 부르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축제 이럴 때는 대학교에 되게 막 몇백 명씩 앞에서도 공연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대학교 때 잘 놀았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나니 한 몇백 명 거의 1000명 가까이 강연을 듣는 순간에서도 제가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떨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의 그런 과거에 그런 동아리 공연했었던 경험들이 지금의 저의 하나도 안 떨리는 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찍어 나가는 모든 점들이 언젠가는 선을 만들고 그 선이 복잡한 연결망이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나아가는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멘토님들 각자가 지금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야가 있을 텐데요. 멘토님들 각각 활동하시는 분야에서 미래 과연 지금 몸담고 계시는 그 직업이나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신지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가 온다면 삶의 공간이 지금은 지구에만 한정돼 있는데 이 삶의 공간이 우주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변화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삶의 공간이 이제 더 확장이 된다면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필요한 많은 직업들이 우주 공간에서도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주에서 입을 옷도 필요하고 우주에서 지낼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 의료 분야, 그리고 우주 건축 분야, 그리고 우주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하므로 우주 식품 분야까지 이렇게 더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전망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자진단 분야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인공지능과 융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에 맞춰서 다양한 기술과 직업들이 생겨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자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이제 딱 맞는 치료법과 약을 개발하는 맞춤형 의료 전문가라던가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생명과학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분석을 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전문가 같은 직업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전자 기술로 긴 DNA를 정확히 읽어내거나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암에 관련된 백신을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생명공학은 앞으로는 사람의 건강, 환경의 보호,
더 나은 식량과 에너지를 만드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IT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여러 분야의 IT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IT 기술 그리고 뭐 코딩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점점 배우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의 보안 분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IT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위협들이 탄생하는 거고 또 이 위협들을 가지고 분명 누군가는 공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 공격을 하기 전에 또 이 화이트 해커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던 어떤 과학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던 이 보안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안 전문가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실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AI 기술이 너무 저희의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될 정도로 기술과 과학의 발전, 그 고도화가 점점 가속화되어 있고, 근데 또 반면에 과학이 너무 어려워 라는 생각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과학, 그래서 안 배울래? 라고 인식이 들지 않도록 그 경계가 허물어주는 역할. 그게 과학이 어렵지 않다. 과학은 쉽고 재밌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질문인데요. 과학은 사실 재미있죠. 여러분들, 멘토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과학은 재미있지만 사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데 점수 잘 안 나오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과학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꿀팁 같은 게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교과서만 외우고 이제 이론만 공부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의 전기를 읽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법칙에 대해서 어렵다면 그 뉴턴의 전기에 대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를 읽으면 그 과학자가 어떻게 이제 성장을 했고 어떻게 이 질문을 하게 됐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 원칙과 법칙을 발견을 하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되면 그 과학자들의 사고가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이 원칙과 이 이론에 대한 이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의 단순한 업적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서 과학자들의 과학적 사고 또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자들의 전기를 읽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생명과학은 저도 그랬지만 직접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해볼 때 더 재미가 많이 느껴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내가 책에서 봤던 이론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좀 찾아보니까 요즘은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실험 키트들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또 과학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방학 때를 활용을 한 뭐 여름 캠프 같은 경우는 전시관을 체험한다든지 이제 쉽게 체험을 하기 어려운 과학 기구들도 좀 만져볼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좀 쉽게 체험을 하거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주기적으로 검색해서 기회를 잡아서 과학 공부가 좀 지루하지 않도록 더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찾아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이 재밌지만 어렵다.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과학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과학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재밌으니까 그거는 다 어떤 과학 분야든 똑같은 것 같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컴퓨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분야보다는 그냥 PC 한 대만, 뭐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바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을 할 때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봐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학교에서 맛있게 먹는 급식 있죠. 그 급식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지, 그리고 이 메뉴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지,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재밌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본다던가, 또는 내가 뭐 용돈기 입장 이런 거를 직접 컴퓨터로 구현을 해본다던가,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피아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를 좋아하지만 재밌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피아노를 쳐서 노래 한 곡을 잘 칠 수 있게 되면은 또 피아노도 엄청 재밌게 느껴지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과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뭐라도 해보시면은 재미있게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인 유치원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려운 공룡 이름들, 저는 뭐 하라고 해도 잘 못 말하거든요. 정말 길고 어려운 공룡 이름들 척척척척 말하더라고요. 유치원 친구들은. 요새는 무슨 그 티니핑의 정말 각각의 티니핑들의 그 이름과 그 특성을 아주 줄줄 외우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껴요. 그만큼 뭔가 어렵더라도 한번 꽂힌다, 재밌다라고 느끼면 막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에 뭐 어렵지 않다,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울림과학이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강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음악이나 노래, 영화, 뭐 아니면 책 이런 것에서 과학 이론을 접목시켜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가령 뭐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최근에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전 형질에 따른 눈 색깔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도입을 하면 아 이런 데에서 이런 과학이 있구나로 접근을 하면 좀 더 재밌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이 딱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 생활의 모든 게 다 과학이니까요. 그럼 과학은 정말 멀지 않다. 우리 생활이 다 과학이다. 라는 마음가짐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